안녕하세요. 안쌤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52회 토픽 2 읽기 문제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8번부터 아마 38번까지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2017년도에 나왔던 문제네요. 한번 달려볼까요? 네, 28번부터 31번 다음을 읽고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각 2점. 에고 이렇게 긴 문제를 푸는데 2점밖에 안 주고 어려워졌습니다. 한번 볼게요. 한 연구에 따르면 과거에 비해 옛날, 그죠? 옛날에 비해 요즘 사람들의 손톱이 더 빨리 자란다고 한다. 손톱 손에 있는 손톱이 더 빨리 자란다고 합니다. 80년 전 사람들은 손톱이 한 달에 3밀리미터 정도 자랐지만 최근에는 그보다 길게 3.5밀리미터 정도 자란다는 것입니다. 80년에 비해서 0.5밀리미터 별로 큰 것 같지는 않지만 하여튼 더 정도 자란다고 합니다. 손톱 주변을 땡땡땡 손톱 주변을 어떻게 하면 면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세포 활동이 활발해져 손톱이 더 빨리 자란다. 주변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뒤에가 이 내용이 나오겠죠. 연구팀은 어떻게 했냐면 최근 컴퓨터나 휴대전화의 자판 키보드들을 누르는 등 손가락 끝을 사용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손톱이 자라는 것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았다. 이거에 대한 설명이 이 부분에 그 괄호 부분에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면 손톱이 더 빨리 자라느냐면 여기 보면은 어떤 것으로 보았다라는 거죠. 손가락 끝을 사용하는 일이 많아진다. 그러면 손톱이 자라는데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자극을 준다라는 거죠. 손가락 끝을 자꾸 사용을 하니까 최근에는 손톱이 더 빨리 자란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손톱에 자극을 주는 게 별로 없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컴퓨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휴대폰도 많이 이렇게 하니까 그 손톱 끝이 자극을 받으면서 그 손톱이 이렇게 더 빨리 자란다라고 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보면 손톱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하며 뭐 이런 말은 없죠. 감싸서 보호해줌. 손톱 주변을 감싸서 보호해주면 이거는 더 무뎌지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극하는 활동을 하면 그래서 자극하다. 손톱을 자극하다. 저도 지금 자극하고 있어요. 손톱을 자극하면 손톱이 더 빨리 자라는 거 별로 좋진 않은데 하여튼 그렇답니다. 29번 봅시다. 한국에서는 보통 명절에 여러 가지 나물을 만들어 먹는다. 한국의 명절 기억하시나요? 한국의 명절 뭐가 있나요? 네. 설날, 추석이 가장 큰 명절이죠. 네, 설날, 추석이 그런데 여러 가지 나물을 만들어 먹는다 하니까 가장 기억나는 것은 정월대보름, 그렇죠? 우리가 음력 1월 15일 이때 나물을 많이 만들어 먹거든요. 그게 기억나네요. 집집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뿌리채소, 줄기채소, 잎채소를 재료로 해서 세 가지 종류의 나물을 만드는 것이 기본이다. 뿌리채소가 뭐가 있을까요? 도라지 뭐 이런 거, 그죠? 줄기 이렇게 하면 뭐 시금치, 아니다. 시금치 이런 거는 잎채소군요. 줄기는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게 줄기인가? 뭐죠? 고사리? 네, 고사리 이런 게 줄기 채소가 될까요? 네. 하여튼 뿌리와 줄기와 잎을 재료로 해서 세 가지 종류의 나물을 만드는 것이 기본이다. 그래서 뿌리로도 만들고 줄기로도 만들고 잎으로도 세 가지, 그죠? 이 세 가지 종류를 만든다는 거죠. 이
세 가지 나물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느냐라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어떤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느냐. 뒤에 나옵니다. 그죠? 뿌리는 조상. 우리의 조상 하면 옛날 내 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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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그런 걸 말하는 게죠. 조상, ancient. 그 다음에 줄기는 부모. 부모를 나타내고요. 잎은 자손. 나의 앞으로의 그 아이들, 그런 걸 자손이라고 하죠. 자손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뿌리와 줄기, 잎이 어우러져 하나의 나무가 되듯 한 집안도 이러한 결합을 통해 이루어짐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를 크게 뒀네요. 그래서 집집마다 뿌리, 줄기, 잎을 하는 게 이제 이 조상과 부모, 후손 이 세대를 어우르는 그런 뜻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어떤 상징적 의미? 식물의 성장과 번식 뭐 이런 말은 없죠. 자연과 인간의 화합 이런 말도 없죠. 음식의 장만과 나눔 이런 말도 없죠. 정답은 2번. 조상과 후손 연결. 그래서 뿌리부터 줄기, 잎까지 이렇게 쭉 연결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뿌리가 조상이고 줄기가 부모고 잎이 자손. 그래서 조상의 반대가 후손. 후손이 이제 부모와 이 자손, 이 세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연결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굉장히 거창하게 말했네요. 네, 30번. 이거 조금 어려웠어요. 저는 30번이 좀 어려웠어요. 전자레인지는 우리가 이제 일렉트릭 레인지, 전자레인지 많이 사용하거든요. 한국에서는. 보통 음식을 따뜻하게 데울 때 사용을 합니다. 그저 물에 끓이기도 하지만 전자레인지에 그냥 돌리죠. 그런데 전자레인지는 직접 열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끓이는 게 직접 열을 가하는 건 이제 가스레인지죠. 가스레인지는 직접 열을 가하는 건데 전자레인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음식에 포함된 물 분자의 움직임을 이용하여 음식을 데운다. 분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 분자. 그렇답니다. 음식물에 전자레인지에 전자파가 닿으면 음식물 안에 있는 물 분자들이 진동하면서 열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게 전자레인지가 데우는 방식을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자레인지는 이렇게 직접 열을 가하는 것이 아닌데 분자가 움직여가지고 물 분자가 움직여서 열이 발생하면서 이제 음식을 데운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죠. 얼음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얼음은 반면에, 그러니까 얼음은 전자레인지에 전자파가 닿아도 녹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는 물 분자가 막 움직여가지고 전자파가 닿으면 이게 열이 발생하면서 데워지는데 얼음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안 된다네요. 네. 얼음 속에 물 분자가 얼어 있어서 뭐뭐하기 때문이다. 여기 움직여야 된다 이런 말이 있었죠. 진동하면서 물 분자들이 진동한다 이러는 게 이제 여기죠. 물 분자의 움직임을 이용하여 음식을 데운다 이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얼음 속에서는 물 분자가 얼어 있어서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얼어 있어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얘가 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전 이거 좀 어려웠어요. 역시 과학은 어려워요. 그래서 전자레인지가 음식을 데울 때 그러니까 얼음이 전자레인지에서 데워지지 않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30번이었습니다. 31번은 보면 봅시다. 여기도 괄호, 그죠? 최근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 거대 기업, 큰 기업, 중소기업 반대죠.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을 쪼개다.
기업을 나눈다는 거죠. 분할한다는 거죠. 기업 쪼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어떤 의도인지 여기 뒤에를 보시면 이제 알 수 있겠죠. 어떤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뭐뭐 하려는 의도겠죠. 그동안 대기업들은 큰 몸짓 탓에 복잡한 결제 절차를 거쳐야 했다. 평사원이 하면 여기 누가 있고요. 또 위에 누가 있고요. 또 기업이 막 많으니까 여기서도 있고요. 이렇게 복잡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 시장 환경이 급변하면서 의사결정 속도가 곧 기업의 경쟁력인 시대가 되었다. 이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의사결정이 지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복잡해가지고 결제를 맡기가 평사원이 맡았어요. 그 다음에는 대리가 있고 과장이 있고 누가 있고 이게 굉장히 몸집이 커가지고 더 복잡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게 결제를 빨리빨리 해야 이게 일이 빠르게 진척이 되는데 결제가 안 나면 일이 진척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에 기업들은 계열사, 예전에는 예를 들어 한국에서 이제 가장 큰 삼성 같은 경우에 이 큰 기업이 있는데 이 계열사라면 예를 들어 삼성전기, 삼성중공업, 삼성 어쩌고저쩌고 삼성 반도체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계열사들이 있겠죠. 이것을 독립적인 회사로 분리하고 각 회사의 최종 결정 권한을 넘김으로써 시장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있다. 계열사를 분리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게 기업을 쪼갰다라는 거죠. 큰 기업을 여러 가지로 쪼개가지고 의사소통이 빨리빨리 진행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도가 있는지 보면 회사의 이미지를 바꾼다, 시장의 흐름이 변화해서 이걸 한 거죠. 기업 간의 정보를 공유한다. 정답은 4번. 의사결정 단계를 단순화한다. 그러니까 빠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여기가 복잡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단순화한다. 이 말로 쓰여졌습니다. 31번. 이렇게 됐고요. 이제부터는 조금 다른 문제. 아까는 이제 이 괄호에 있는 문제를 맞추는 거였고 32, 33, 34 세 가지는 내용이 같은 것을 고르는 것을 볼 수 있네요. 32번을 보겠습니다. 물감,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도구죠. 그래서 색칠하는 거. 물감은 섞거나 덧칠할수록 색이 탁해진다. 실제 그렇죠. 섞어요. 여러 가지 색깔을 섞어요. 그 다음에 덧칠하다. 한 색깔이 있고 그 위에 덧칠을 하면 색이 탁해진다. 그래서 19세기 화가들은 점을 찍어 색을 표현하는 점묘법을 생각했다. 19세기에 이게 색칠을 하지 않고 이제 점을 하나씩 톡톡톡톡 이렇게 찍는다는 거죠. 이 기법은 예를 들어 빨간색과 파란색의 작은 점을 촘촘히 찍어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볼 때 점들이 섞여 보라색으로 보이도록 한 것이다. 오, 아이디어가 좋네요. 그래서 점점점점 이렇게 하니까 빨간색, 파란색을 원래는 이게 섞거나 아까 빨간색과 파란색을 섞으면 원래는 보라색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섞거나 덧칠하면 색이 탁해지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탁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표현한 색은 물감을 섞어서 만든 색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더 맑고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그러니까 탁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때문에 점묘법은 회화의 대표적인 표현 기법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현대 화가들도 즐겨 사용하고 있다. 이 점묘법, 그 점을 표현해서 하는 것이 요즘에도 쓰고 있다라고 적혀 있네요. 1번 같은 것. 이 기법으로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부드럽게 느껴진다. 여기 있죠.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1번이 정답이네요. 네. 이 기법은 19세기 이후에는 화가들의 외면을 받게 되었다. 아니죠. 현대 화가들도 즐겨 사용하고 있다. 이 부분 있죠. 이 기법은 가까운 곳에서 봐야 색이 섞여 보이는 효과가 있다. 아니죠. 여기 멀리
그죠? 멀리까지는 아니고 조금 떨어진 곳, 그죠? 가까운 곳이 아니라 조금 떨어진 곳에서 보면 섞여 보이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이 기법으로 그림을 그릴 때는 넓은 간격으로 점을 찍어야 한다? 아니고요. 촘촘히 이게 아주 좁은 간격, 촘촘하다라는 것은 아주 이렇게 간격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세밀하게 아니야. 아주 좁은 간격으로 점을 찍어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32번은 이렇게 됐고요. 이제 33번 볼까요? 생물들은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환경 오염을 나타내는 지표 역할을 한다. 생물들을 보면 환경이 오염이 되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지표라는 거는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들을 보면 환경이 오염되었는지 환경이 좋은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한 예로 나팔꽃을 예를 들었네요. 요즘에 나팔꽃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한 예로 나팔꽃은 대기 오염. 환경 오염이 여러 가지 있는데 대기라는 거는 우리가 공기 오염의 지표가 된다라고 써 있네요. 나팔꽃에 흰색 반점이 생기면 공기가 오염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나팔꽃은 대기 오염의 지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흰색 반점이 생기면 공기가 오염되다. 대기 오염. 물고기는 수질 오염. 물고기는 수질이라는 거는 물의 질. 그죠? 그래서 물이 오염이 되었다, 아니다를 알 수 있다라는 거네요. 은어라는 물고기가 살면 깨끗한 1급수의 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랍니다. 은어라는 그 물고기는 깨끗한 물에만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급수 하면 굉장히 깨끗한 물. 미꾸라지가 살면 깨끗하지 않은 3급수의 물이라는 것을 뜻한다. 어떤 그 수질, 어떤 그 물에 미꾸라지가 살면 3급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복잡한 측정 장비 없이도 지표 생물로 그 지역 환경의 오염 정도를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팔꽃은 대기 오염의 지표, 그렇죠? 그 다음에 물고기는 수질 오염의 지표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럼 한번 볼까요? 대기 오염의 여부는 지표 생물로 판별하기 어렵다. 아까 여기 나왔죠? 나팔꽃이 대기 오염의 지표가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X. 자연 환경이 깨끗한 곳에서는 미꾸라지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죠? 3급수에, 깨끗하지 않은 3급수에 살고 있으니까 자연 환경이 깨끗한 곳에서는 은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속에 사는 물고기의 종류로 물이 오염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다. 그죠?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은어가 살면 1급수, 그죠? 미꾸라지가 살면 3급수.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이네요. 나팔꽃은 크기의 변화를 통해 환경 변화를 알려주는 지표 생물이다. 크기의 변화가 아니라 흰색 반점, 그죠? 흰색 반점이 생기면 공기가 오염되었다라는 거죠. 크기의 변화가 아니라 점이 생긴 거죠. 그걸로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33번이었고요. 34번 의약품, 어려운 말. 정부는 환자의 의약품 처방 이력을 제공하는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이제 제가 이제 예를 들어 피부에 알러지가 생겨가지고 병원을 갔어요.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 의사가 이렇게 처방을 해주잖아요. 이거에 대한 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하기 전에 이거 있어요. 현재 있어요. 이 제도는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하기 전에 환자가 다른 기관에서 어떤 약을 처방받았는지 온라인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것이다. 제가 예전에 그 피부에 문제가 있어서 처음에는
그 종합병원을 갔어요. 근데 종합병원에서 낫지를 않아서 개인 병원으로 다시 피부과를 옮겼거든요. 그랬더니 그 피부과에서 하는 말이 지금 내가 처방받은 약이 있다. 그 약이 있는데 다시 처방을 받을 것이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러니까 내가 어떤 약을 처방받는지를 미리 알고 있다라는 거죠. 신기하죠? 그래서 그거를 먹지 않은 상태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도 하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어떤 질환이 있어서 계속 먹는 약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약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이나 같은 약이 여러 번 처방될 경우 생기는 부작용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굉장히 좋은.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약을 먹고 있는데 그거와 같이 이 약이 먹으면 좋지 않다면 이제 그 다른 약을 대체하거나 아니면 잠깐 끊으라고 해요. 예를 들어 감기약하고 이제 피부과 약이 있으면 피부과 약은 잠깐 끊으시고요. 이 감기약 먹고 나서 뭔가를 하세요. 이렇게 처방하기도 합니다. 이 제도를 통한 적절한 의약품 처방이 국민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거 34번 아주 좋은 기사네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너무 이제 그 약을 처방을 많이 받으니까 이제 그거를 조금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제도. 하지만 이제 정부에서 내가 어떤 그런 질환을 가지고 있고 어떤 약을 처방받고 있는 걸 다 안다는 게 조금 무섭기도 한 그런 제도입니다. 네, 이 제도를 온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봅시다. 그럼 온라인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거 맞네요. 잠깐 약간 이상한데? 온라인에서 점검하도록 하는 건데 이 제도는 이건 약간 넘어갈게요. 2번. 환자들은 의약품을 처방받기 전에 이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네. 그죠? 의약품을 처방하기 전에 환자가 점검하도록 하니까 처방하기 전에. 그죠? 환자들은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없습니다. 네. 의약품의 처방은 항상 의료기관. X. 의약품의 부적절한 처방을 예방하기 위해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거 틀린 건가요? 이거 뭐지?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이거 이 문제 왜 이래? 34번 다시. 네. 틀렸고요. 네, 다시 봤습니다. 네. 이 제도를 온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라는 게 아니고 그 의사가 이거를 온라인에서 점검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갔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던 거고요. 환자들은 의약품을 처방받기 전에 이 제도를 이용해야 된다. 문제 좀 이상한데. 의약품을 처방 네, 정답은 4번인데요. 사실은 약간 34번은 조금 문제가 있네요. 네. 이거는 온라인에서 확인하는 건 아까 의사가 온라인으로 점검하는 게 맞고, 환자들은 의약품을 처방받기 전에 이 제도를 다시 정부는 환자의 의약품 처방 이력을 제공하는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 이게 지금 의약품 안전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죠.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하기 전에, 그죠? 의약품을 처방하기 전에 환자가 다른 기관에서 어떤 약을 처방받았는지 온라인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게 그 제도거든요. 의약품 안전 서비스. 근데 왜 이게 틀렸다고 나오지? 34번 약간 약간 오류가 있는 문제. 정답은 4번으로 나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틀린 후로 정답을 보고 있어요. 정답은 4번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2번도 약간 맞을 수 있어요.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넘어갈게요.
35번부터 38번은 네, 제가 38번까지 한다고 했죠?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주제라는 것은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 그죠? 예, 그거를 중점적으로 생각해서 이 글에서 뭐가 가장 중요한지 한번 볼게요. 현대인들은 통계를 이용해 실상을 파악하는 경우가 많다. 이 사람은 첫 번째 어떤 글은 이 첫 번째 단락에 중요한 키워드를 넣는 경우도 있고요.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하지만이라고 하니까 하지만 통계가 절대적인 사실을 반영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거에 반대 의견을 하는 거네요. 예컨대 예를 들어서 오이의 가격이 1월에 1,000원이고 2월에 3,000원이며 현재 2,000원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는 그렇지 않지만 현재의 오이 값을 통계에 근거해서 평가할 때 1월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른 것이고 2월을 기준으로 하면 대폭 하락 것으로 이용될 수 있다. 현재 2,000원이니까요. 1월은 1,000원이었으니까 내린 거고 얘는 오른 거고 그런데 이게 옳지 않다라는 거네요. 그래서 이 사람은 통계를 이용해 실상을 파악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적인 요 부분이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야. 절대적인 사실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죠? 네. 1번 통계 수치에 근거하면 실상을 파악할 수 있다. 이거 아니라고 한 거죠.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통계 수치는 무의미하다. 통계를 통해 물가 상승률과 하락률을 알 수 있다. 이건 아니죠. 통계는 기준으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35번은 4번 같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여러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얘가 내린 거고 오른 것이고 근데 1월을 기준으로 했으면 얘는 올랐다가 내려온 거지. 기준이 문제라는 거죠. 네. 1월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가 대폭 오른 것이고 2월을 기준으로 하면 대폭 하락한 것이고 3월, 1월과 2월 현재가 이제 뭐 3월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3월을 기준으로 하면 기준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라는 통계가 나오니까 또 갑자기 어려워져서 제가 약간 실수할 뻔했지만 네. 기준이 1월을 기준으로 하느냐 그죠? 1월 1,000원을 기준으로 하느냐 2월 3,000원을 기준으로 하느냐 현재 시점 2,000원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다루고 있네요. 36번 보면 철새, 날아다니는 새죠. 그래서 철새 같은 경우는 뭐 여름 철새, 겨울 철새, 그래서 겨울에만 오는 새가 있고요. 또 여름에만 이렇게 한국을 찾는 새들, 그런 게 철새입니다. 철에 따라서 움직이는 새. 그래서 여름철, 겨울철 뭐 이렇게 철에 따라 움직이는 새를 철새라고 합니다. 종에 따라 수만에서 수십만 개체가 무리를 지어 일정한 대형으로 이동한다. 철새가 움직일 때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네. 대형의 선두에서 나는 새가 무리의 리더라고 합니다. 선두는 이제 가장 앞에 있는 게 이제 리더라는 거죠. 우두머리죠, 우두머리. 이 새는 무리를 안전하게 이끄는 역할을 한다. 앞에 나오는 새가 안전하게 중요하겠죠. 이를 위해서 이 새는 거친 바람을 맨 앞에서 맞서 비행하며 최적의 항로와 고도를 찾아낼 수 있는 경험을 두루 갖추고 있어야 된다. 우두머리니까 맨 앞에 있으니까 바람이 굉장히 상공에 있으면 굉장히 높은 곳에 있으면 굉장히 처음 바람을 맞서야 되고요. 최적의 항로라는 것은 길, 그러니까 비행하는 그 그를 항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고도라는 것은 얼마나 그래서 높게 날 것인가, 낮게 날 것인가, 이게 고도겠죠.
또한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판단 능력도 있어야 된다. 리더가 이렇게 힘듭니다. 네, 그래서 그 선두에서 나는 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철새는 최적의 항로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한다. 뭐 이게 주제는 아니고요. 철새의 리더는 경험과 판단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 리더의 자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정답은 2번. 철새는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무리를 지어야 한다. 그냥 무리를 짓는다. 근데 이제 리더의 역할에 대한 것을 여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37번.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 여유를 얻게 되면서 삶의 무료함을 느끼기도 한다. 경제적 여유. 돈이 너무 많아지면 삶이 무료하다. 즐겁지 않다라는 거죠. 그럴 수도 있군요. 무가치하게 생각한다. 네. 그런 사람이 있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무료함, 그러니까 심심하다는 거죠. 무료함을 별것 아닌 사소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무료함을 느끼는 거에 대해서 사소하다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볍게 여긴다라는 거죠. 하지만 무료함, 내가 뭔가 가치 없는 일, 뭔가 뭘 해도 다 이제 재미없고 막 이렇다라는 거죠. 하지만 무료함은 개인의 행복한 삶을 저해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죠.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돈이나 명예, 아까 이게 경제적 여유죠. 돈이나 명예로는 남부럽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무료함, 심심함 때문에 사회적 일탈 행동을 하기도 하고, 일탈 행위, 뭔가 이제 사고를 치는 거죠. 예. 무료함이 심해져 우울증 병이잖아요. 그래서 우울한 증세가 이제 심해지면 병으로 되는 이게 우울증으로까지 발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무료함은 간과해도 되는 사소한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이거네요. 예. 여기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다. 조금 무료하다라는 그 느낌을 받는 거에 대해서 내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네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무료함에 빠지기 쉽다. 여기 그런 걸 느끼기도 한다라고 했죠. 사회적 일탈 행동은 돈과 명예가 없는 데에서 돈과 명예가 있는 사람이 그 사회적 일탈 행동을 하기도 한다. 이런 말이 있죠. 무료함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심각성을 인식해야 돼.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여기에 있어요. 간과해도 되는 사소한 것이 아니다. 좀 인식해야 된다. 삶이 재미가 없다. 나 삶이 재미가 없어. 이게 무료함이죠. 내가 뭘 하는지 바쁘지도 않고 너무 여유가 있어도 좋지 않다는 거라는 거네요. 네, 마지막 문제, 38번 문제. 사과를 하다. apologize네. 내가 정말 미안합니다. 사과를 할 때 진심 없이 건성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냥 미안해. 진심이 없어요. 거기에 진심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또한 또 있대요. 어떤 사람들은 사과를 할 때 선한 의도로 행한 것이었음을 강조하면서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냥 사과하면 되는데 이거 원래 내가 원래는 그럴 생각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네가 좀 이해해줘. 이렇게 이제 조금 회피가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람이 생각하는 사과는 어떤 일의 결과에 책임을 지는 행위가 되어야 된다.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이거네요. 사과는 어떤 일의 결과에 책임을 지는 행위. 내가 사과를 한다는 것은 내가 결과에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어떤 회피나 아니면 변명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어떤 사과가 될지 한번 볼까요? 의도가 선한 것이었든 악한 것이었든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진정한 사과가 되는 것이다. 사과를 하는 사람들이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바로 이것은 책임을 진다는 거죠.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이 사과다.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결과에 책임을 진다는, 네, 어렵네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용기가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할 때, 네, 아이고 1번 여기 나오네요. 일의 결과를 책임지는 것이 진정한 사과이다. 여기 나오죠. 사과는 어떤 일의 결과에 책임을 지는 행위가 되어야 된다. 네, 38번은 1번.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와, 점점 어려워서 저도 이 문제를 안 풀고 싶지만, 네, 이런 게 조금이라도 제가 이게 도움이 될까 항상 염려가 있거든요. 그런데 도움이 된다는 그런 댓글에 힘을 얻고 38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아까 한 문제 좀 이상했다는 거 있었죠. 네, 그거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잘 풀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한테 칭찬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